한국을 화려한 기술과 K-팝의 나라로만 보던 토론토의 다큐 감독. 그녀의 믿음은 경주 에이펙에서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선입견을 무너뜨린 그 밤의 기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라 레녹스예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지난 1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큰일만 쫓아다니며 촬영해왔어요. 예를 들어 여름이면 수만 명이 모이는 음악 페스티벌, 가을에는 파리 런던 패션 위크, 그리고 뉴욕 UN 총회, 워싱턴의 정상회담 같은 것들이요. 제가 기억하는 그 도시들은 언제나 비슷했어요. 하늘을 찌르는 유리 빌딩, 끝없이 늘어선 호텔,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광고판,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프로듀서가 저를 불렀어요. 미라, 다음 프로젝트는 진짜 크다. APEC 정상회의야. 21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이고 세계 언론이 동시에 들어와 생중계하는 자리. 저 같은 다큐 감독에게는 꿈 같은 기회였죠. 저는 속으로 급하게 장면을 상상했어요. 거대한 컨퍼런스 홀, 수십 개의 국기를 배경으로 선 정상들, 플래시가 번쩍이는 레드카펫, 숨가쁘게 돌아가는 백스테이지. 그런데 장소는 한국의 경주래.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 화면이 툭 끊겼어요. 적어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서울, 부산은 들어봤지만 경주는 낯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경주 GYONGJU. 화면 속에 뜬 건 유리 빌딩 대신 기와 지붕이었어요. 네온사인 대신 초록 언덕과 풀무덤, 창문 가득한 컨벤션 센터 대신 들판 한가운데 작은 돌탑이었죠. 사진만 보면 정말 예뻤어요. 엽서 같고 그림 같고 여행 브로셔에 어울리는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정상회의를 한다고? 제 머릿속 한국은 이랬거든요. K-팝 공연장, 지하철 화면, 홍대거리, 강남의 고층 빌딩.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펴고 이렇게 적었어요. 작은 도시, 오래된 건물. 현대적 행사 준비 미흡 가능성 높음. 지연 논란 각오 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꽤 오만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2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공기는 비 온 뒤 흙냄새처럼 상쾌했고 공항은 제 기대대로 미래적인 한국 그대로였어요.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 바닥을 돌아다니는 청소 로봇, 정확한 시간에 깜빡이는 전광판. 그래,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이지. 그러나 KTX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창밖은 서서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높게 솟은 아파트와 고속도로, 공장 굴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산이 더 크고 도시가 작아졌어요. 눈이 바둑판처럼 펼쳐지고 전통 지붕에 낮은 집들이 보였어요. 마침내 도착한 경주역은 깔끔하고 현대적이긴 했지만 제가 익숙한 대도시의 규모는 아니었어요. 역 밖으로 나와보니 도로는 여유 있었고 멀리까지 언덕과 하늘이 팔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공기에는 묘한 고요함이 깔려 있었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선생님께 인사하는 모습, 할머니들이 바구니를 펴놓고 채소를 파는 모습, 가게 앞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상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거꾸로 불안했어요. 사흘 뒤면 대통령과 총리가 이 도시로 모인다. 이 고요한 도시가 그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펴고 적었어요. 아름답지만 세계를 맞을 준비는 안 된 도시.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문장은 결국 제 자신에 대한 오판이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밖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배달 트럭은 상자를 내리고 주황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인도를 쓸고 자전거에 달걀판을 산처럼 쌓아 올린 아저씨는 능숙하게 차 사이를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엔 제가 익숙한 바쁨이 없었어요. 신호에 쫓기고 얼굴을 찡그린 채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움직임에 리듬과 여유가 있었어요. 목적은 분명한데 서두르지 않는 사람들. 첫 촬영지는 첨성대였어요. 사진으로 수십 번 봤던 그 탑. 실제로 마주한 첨성대는 우와 크다. 보다는
생각보다 아담한데? 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탑 주위를 3바퀴나 돌았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눈을 붙잡는지 저 자신도 잘 설명하지 못하면서요. 탑 옆 안내문을 읽다가 저는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어요. 서기 632년 총 362개의 도름역 1년의 날 수와 대응 아래 12단 12달 가운데 창 태양 주저. 갑자기 머릿속에서 예쁜 돌탑이라는 단어가 깨져나갔어요. 저는 돌에 손을 얹고 상상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던 사람들, 종이에 수를 적고 밤하늘과 다시 대조하고 연도를 축적하던 손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경주의 고요함을 느림이나 뒤처짐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탑 앞에 서 있으니 그건 어쩌면 집요함이 만든 깊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스쳤어요. 불국사와 박물관에서는 그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1200년을 버틴 절 전쟁과 화재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와 향을 피우는 공간, 그리고 362개의 금 조각으로 이루어진 금관. 박물관에서 안내인이 현대 장인들이 전통 방식으로 재현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했을 때 저는 자동적으로 제 촬영 현장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종종 빨리, 많이, 눈에 띄게를 기준 삼아 움직였는데 이 사람들은 오래, 정확히 보이지 않아도를 기준으로 움직였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조심스럽게 적었어요. 이 도시의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라 자기 실력을 아는 사람들의 자신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진짜 믿음으로 바뀌는 데에는 폭풍 한 번이 더 필요했어요. 셋째 날은 시작부터 완벽했어요. 맑은 하늘, 따뜻한 공기, 적당한 바람. APC 개막은 다음 날이었지만 도시는 이미 세계의 중심을 맞을 준비를 다 마친 듯 했어요. 정상회의장 내부는 제가 익숙한 그 어떤 국제회의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의자줄, 음향, 동시통역, 동선까지 모든 게 교과서적인 수준이었어요. 아, 괜찮겠는데? 저는 살짝 안심했어요. 저녁에 있을 하이라이트는 첨성대, 점등식이었어요. 세계 정상들이 도착한 직후 수천 개의 조명이 고대탑을 감싸며 켜지고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순간. 솔직히 저 역시 이제야 드디어 화면이 쓸만해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전 첨성대 주변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무대로 변해 있었어요. 잔디 위에 박힌 수백 개의 작은 조명, 사방을 둘러싼 조명타워, 붉게 깔린 카펫, 멀리서도 보이는 중계 카메라와 크레인. 그래, 이런 그림이지.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찍으며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7시 반쯤 서쪽 하늘이 갑자기 검게 변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현수막이 찢어질 듯 펄럭이고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시야가 가려질 정도로 비가 쏟아졌어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은 땅을 울렸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비를 피해 달렸어요. 저도 장비를 들고 작은 정자로 몸을 피했어요. 그리고 조명이 하나둘 깜빡이더니 갑자기 모든 불빛이 꺼졌어요. 첨성대, 무대, 주차장, 주변 건물까지 전부요. 순간 진공처럼 조용해졌어요. 절에서 느끼던 고요함이 아니라 이제 어쩌지? 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 충격의 정적이었어요. 주변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봐라, 이런 상황에 대비가 안 됐지. 작은 도시라 어쩔 수 없지 뭐. 제 머릿속에서도 자동적으로 내일 나올 만한 기사 제목들이 떠올랐어요. 폭풍에 무너진 정상회의에 밤세계가 보는 앞에서 어두워진 도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역시 내 예상이 맞았네. 라는 생각도 스쳤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작고 흩어진 빛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손전등. 처음엔 몇 개 그러다 곧 수십 개. 형광 주황색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빛 속을 가르며 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장비를 끄는 게 아니라 장비 쪽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모래주머니를 들고 발전기 주변을 둘러싸고 케이블이 잠기지 않게 덮고 발전기와 예비전력 시스템을 연결하고 장비 아래로 기어들어가 연결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누가 소리치며 지시하는 것도 아닌데 모두 자기 자리를 아는 것처럼 정확히 움직였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들 이 상황을 이미 수없이 연습해 본 거구나. 체감상 굉장히 길었지만 실제로는 30분 정도였어요. 30분 동안 폭풍은 끝까지 발악했고 30분 동안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비가 잦아들고 바람이 누그러들자 조명이 하나둘 다시 켜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주변 소형등, 그 다음 첨성대, 그 다음 무대와 들판, 주차장 순서로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불과 10분 전까진 실패를 입에 올리던 기자들도 함께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카메라를 손에 든 채 젖은 우비를 벗으며 장비를 정리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다시 하얗게 떠오른 첨성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여러 문장이 깨졌어요. 작은 도시는 위험하다. 역사 도시는 현대 행사에 약하다. 이 문장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문장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준비된 도시는 크기가 아니라 태도로 증명된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제가 처음에 쓴 문장을 힘주어 그어지우 곳의 문장을 적었어요. 이 도시는 진짜 준비가 뭔지 내게 보여줬다. 그 다음 날 저는 어젯밤 장면의 정답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텔 매니저에게 부탁해 점등식 관련 관계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연결된 사람이 바로 공학자이자 역사학자인 김민수 씨였어요. 김민수 씨는 태블릿을 펼쳐 조명 시스템 도면과 훈련 일정을 보여줬어요. 도시 전력망 지하 디젤 발전기 2시간 버티는 비상 배터리. 그리고 강우 시뮬레이션, 강풍 시뮬레이션, 완전 정전 장비 손상. 3줄, 4줄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가정된 사고 상황들이 날짜와 함께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어젯밤에 30분이 기적이 아니라 연습된 결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김민수 씨는 자원봉사자들이 학생, 은퇴한 기술자, 교사, 상인 등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들은 우리 도시의 이름이 세계 뉴스에 올라갈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주말을 내어 훈련했다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성대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탑은 오래된 돌덩이가 아니라 조상들의 지식이 돌로 굳어진 기억입니다. 어젯밤 우리가 지킨 건 장비가 아니라 그 기억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날 빗속에서 뛰던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단지 행사 하나를 살리려던 게 아니라 자신들이 물려받은 시간과 지식, 태도를 한 번 더 다음 세대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 동군과 월지 준비 현장을 보면서도 저는 같은 패턴을 발견했어요. 원래 실내에서 하려던 만찬을 폭풍으로 인해 야외로 급히 변경했는데도 사람들 얼굴엔 혼란이 없었어요. 회전형 네임플레이트, 우천 대비 천막, 토종꽃으로 맞춰진 장식, 천천히 움직이지만 어긋나지 않는 웨이터들의 동선. 이 사람들은 언제든 변수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로 미리 설계해 두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경주의 고요를 전처럼 불안함으로 보지 않게 됐어요. 이 도시의 침착함은 아무것도 안 일어난 시간이 아니라 이미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을 한 번 이상 머릿속과 몸으로 겪어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자신감이었어요. 동군과 월지 만찬은 제가 그동안 촬영해온 그 어떤 고급 이벤트보다도 차분하고 완벽하고 깊었어요. 웨이터들의 움직임은 군무처럼 정교했고 음식 하나하나는 눈으로 보기에도 입으로 맛보기도 아까웠어요. 군과 연못, 조명과 음악이 서로를 부각시키지 않고 서로를 받쳐주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박물관에서 봤던 금관을 떠올렸어요. 각각 완벽한 362개의 조각. 하지만 혼자선 완성이라 할 수 없는 것들. 서로 연결될 때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커지는 순간. 그날 밤 진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무대가 아니라 주방 천막 안이었어요. 손님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셰프들은 핀셋으로 장식을 고치고 소스 자국 하나를 닦아내고 맛을 한 번 더 보고 간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 접시는 VIP용이니까 더 신경 써야지가 아니라 어떤 접시든 똑같이 완벽해야 한다는 태도로. 그 모습은 토론토의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주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바로 기본값이었어요. 디저트가 끝나고 잠시 모든 소리가 멈췄을 때 마침내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궁, 연못, 조명의 달빛까지 더해지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 이것도 계산해뒀구나. 폭풍도 대비하고 딸도 계산하는 도시. 최악과 최선을 동시에 상정하고 어느 쪽이 와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태도. 그날 밤 저는 정리했어요. 경주는 가장 크거나 가장 시끄럽게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대신 가장 준비되어 있고 가장 조용히 탁월하려고 한다. 정상회의 당일 무대 위의 연설과 숫자도 중요했지만 제 눈은 자꾸만 무대 밖을 향했어요. 조용히 물병을 교체하는 스태프 아이들에게 미소를 잃지 않는 경비 휴식 때마다 복도를 깨끗이 정리하는 미화 직원들. 점심시간에 찾은 작은 카페에서 노인은 어떤 손님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커피를 내렸어요. 대통령이 와도 선생님이 와도 기자가 와도 커피는 똑같이 내려야지. 좋은 커피는 그냥 좋은 커피니까요. 그 말이 정말 강하게 박혔어요. 탁월함은 누가 보고 있을 때만 잠깐 켜는 모드가 아니라 아무도 안 봐도 유지하는 기본 설정이다. 영상과 기록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 첫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경주는 큰 도시들만큼 잘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우리는 성공을 너무 좁게 정의하고 있던 건 아닐까? 라고 물어야 했던 거예요. 경주는 뉴욕도 런던도 토론토도 아니었어요. 경주는 그저 경주였어요. 오래된 돌을 세워 시간을 읽던 도시, 오랜 절을 지켜온 손길이 남아있는 도시, 폭풍과 달을 동시에 계산하는 도시.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카메라도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첨성대를 다시 찾았어요. 이슬 맺힌 잔디 새소리, 선선한 바람, 그리고 1400년을 버텨온 돌탑. 손으로 돌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탑을 세운 사람들은 자기 세대만 보지 않았다. 아직 만나본 적 없는 누군가를 위해 돌을 한 장 더 정확하게 쌓았을 것이다. 그게 경주가 준 마지막 교훈이었어요. 진짜 탁월함은 지금만 보지 않고 미래까지 함께 바라보는 태도에서 나온다. 돌아와서 사람들이 한국을 묻으면 저는 K-팝과 기술도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폭풍 속의 자원봉사자들, 보이지 않는 장식을 다듬던 셰프, 똑같은 커피를 내리겠다고 말하던 노인, 그리고 여전히 서 있는 첨성대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나중에 완성된 제 다큐멘터리 숨은 별의 도시를 본 한 한국인 시청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봐줘서 고맙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봐줘서 고맙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경주가 정말로 제 시선을 바꿔놓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저는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것만 보지 않으려 해요.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을 숨은 별처럼 찾게 돼요. 경주에서 배운 건 결국 이거 하나였어요. 가장 밝은 빛은 언제나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보려고 마음먹는지에 달려있다는 것도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